그럼 시작할까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한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손실보상법 처리 과정은 법사위원장을 왜 국회의장과 출신이 다른 야당이 맡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들과 짜 맞추고 법사위원을 단독 강행 소집했습니다. 법사위 차원의 충분한 심사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다면 정부 여당이 결탁하여 민생 법안을 날치게 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는 이처럼 민생 법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층 입맛대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졸속 날림 심사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당입니다. 180석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하고야만 하는 민주당이 폭주한 결과 민생은 폭망했습니다. 이제라도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국회를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광철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팀 교체 하루 전에 전격 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법무부 차규건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을 적극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출입국 정보를 170여 차례 조회하고 과거의 사건 번호로 출금 요청서를 허위 작성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 내사번호를 조작하는 등 불법과 조작이 난무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수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 실천에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는 자가 법치 파괴에 가장 앞장서는 흉측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자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배짱 좋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더욱이 김학의 수사 외압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윤, 이 사람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규원 검사, 부부장급 검사급으로 승진했습니다. 피고인이 승진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장이 제공한 관용차 타고 황제 수사받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우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김기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절반이 부패한 인물이 차지하는 자리라는 비아냥 속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마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사퇴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비서관 4명 중에 2명이 범법 혐의로 퇴직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또 손대는 인사마다 망사를 만들어대는 마이너스의 손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할 지경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해양조선 등 정부 핵심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무방비하게 뚫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의 핵심 기관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제작을 맡고 있는데 KF-21 설계도를 비롯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전력이 북한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찌된 판인지 계속 쉬쉬하면서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은 제대로 된 조사, 대책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방국 간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부족한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대북 구걸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됩니다. 북한과 가짜 평화 수쇼를 위한 대화 한번 하자고 우리의 핵심 전력이 적국에 넘어가도록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반역적인 위적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막지 못한 박지원 국정원장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021년도 2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안을 보니 역시 문재인 정부답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과 원칙도 없이 표만 바라보는 혈세 낭비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으며 절규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과연 정의이자 공정이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세금의 사용 목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난해 1차 추경 11조 7천억, 2차 12조 2천억, 3차 35조 1천억, 4차 7조 8천억, 올해 1차 14조 9천억 원, 모두 5차례에 걸쳐 82조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극복되었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까? 정부가 추경을 집행했으면 효과에 대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통해 더 효과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지만 시정되거나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도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최대 피해 계층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차 추경에 비해 지원 대상은 272만 명이 줄었고 지원 규모는 2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 규모에 대한 추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컨대 1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3% 이상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를 환급하겠다는 것인데 팍팍해진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에 환급받겠다고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와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화소비와 여가활동을 위한 쿠폰을 뿌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숟가락 올리기식 생색내기 예산도 문제입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하겠다고 편성한 예산이 208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공장 건설 비용만 1조 7,400억 원입니다. 결국 바이오 기업들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놓으면 숟가락만 올릴 요량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세금으로 만드는 통계 왜곡, 단기 일자리 예산이 또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경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무능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한 사항입니다만,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혼란스럽기만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준비 부족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위 80%라는 대략적인 지급 기준만 정했을 뿐 누가 실제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기재부에 선별 지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70%, 80%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줄곧 선별 지급 주장만 하던 기획저정부가 도대체 뭐를 하고 앉아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또 지원금 기준이 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보료를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으로 산정을 하고 또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전인 2019년 소득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가입자 중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1조 1,000억에 대한 기준도 알 수가 없습니다. 10% 캐시백 받겠다고 소비지출 누리겠습니까? 이번 2차 추경도 급조한 나머지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혼선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번 추경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준비가 안 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세 대란 악몽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가을 전세 대란 악몽이 금년도 가을에도 또다시 찾아올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작년 7월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전세 가격은 급등해서 작년 이사철 전세 대란을 불러왔고 많은 국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악몽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100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도 0.2%포인트 이상 상승한 110.6으로서 15주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부족, 매물 잠김 등 불안정한 공급이 매번 이사철 때마다 전세 시장에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연일 집값 고점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고 공허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부가 만든 공급 부족, 매물 잠김, 전세난을 없애려면은 공급 위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미자 간사님, 그다음 이만희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 이쪽에. 네, 환경부가 지난 2월 2일 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본의원에게 제출한 걸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졸지에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일 본위원에게 제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탄소 중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2050년에도 온실가스 순 배출이 최소 1,800만 톤에서 최대 2,5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 시점인 2050년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 감축 로드맵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수명을 다한 발전소를 끄는 것 정도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에너지 전환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전체 발전량 7%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방안조차 탄소 포지, 무탄소, 신전원 등 미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동북아 그리드의 비중도 2.7%에 달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아닌 정치 논리로 인한 에너지 정책의 결과입니다. 멀쩡한 원전 산업을 폐기하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는 황당한 발상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탄소 중립 시나리오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정책 선언입니다. 2050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상정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실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전기를 원활하게 생산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 같이 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 풍력 정책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나무를 전국의 산지에서 베어내고 멀쩡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상업 가동 2030년까지 한 9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업 가동 중인 용량의 100배를 2030년까지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의도 면적의 자그마치 800배에 달하는 우리 서남의 바다가 해상풍력 발전기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입법 독재를 통해서 마치 불도저와 같은 정부의 해상풍력 속도전은 최근에 47명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면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평가 면제와 함께 산자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해양교통안전진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발전사업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의제 처리하는 규정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유례없는 해상풍력 밀어붙이기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어민들의 절규를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우리 어민들은 통영 앞바다에서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50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광범위한 해상 시위를 벌였지만은 해상 시위에서 어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17년
현 정부가 들어서고 맞이한 첫 바다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수천 명의 우리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사수하고자 해상 시위를 해도 들은 척도 않는 정부를 보면서 대통령이 해양수산을 챙기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상풍력만큼은 직접 챙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의 해상풍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피해 지역 어민들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상호 간의 사전 협의 강화를 통해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을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만용이 아닙니다. 민생 현장에 약자인 어려운 어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야당과의 진지한 정책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셨고요. 우리 박성준 간사님, 그다음에 곽상도 간사님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박성중 간사입니다. 아침에 서울시당 당정협의회 때문에 당대표님이나 서울시장 참여하에 당협위원장 회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문제입니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허락이라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30일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편파 방송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BS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 이기주의의 추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민 76%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삼는 자체 공론조사입니다. 이 자체 공론조사도 표본의 편파성, 설문의 편향성 등의 지적을 받고 여론조작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의혹이 많은 공론조사에서조차 KBS 뉴스는 공정하지 못하다,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KBS와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국민 참여로 설계되었으며 또 그 결과로 완성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하니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보다 더 가관인 것은 KBS 이사회의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내용 중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사실을 가장한 거짓 정보들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태계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절실한 때입니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 KBS가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수신료 인상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내곡동 생태탕, 페라가모 구두 등 사실상 여당 선거운동원이 되어 편향적인 방송을 일삼던 KBS를 국민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KBS가 그동안 제2저널리즘, 김경래의 최강시사 등 검은 유착 오보 등 이루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편파방송, 편향방송을 자행해 온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결국 공영방송 KBS에 국민과 공영은 없고 직원 46%가 1억 이상이라는
방망과 오로지 정권만 바라보는 편향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는 1인당 휴가 보상비만 50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는 무엇을 믿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허락이라도 받은 것입니까? 수신료 인상이 지난 서울 부산 집 보궐선거에서 보여졌던 막장 편파 방송을 다가오는 대선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금입니까? KBS는 국민의 분노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신료 인상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방통위도 가재란 개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신료 인사안을 반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수신료 인상이 넘어온다면 국민의힘은 수신료 인상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통과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구절절 어르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곽상도 간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로 기소된 참모, 비서진에 둘러싸여서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범죄를 협의하는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고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무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지 쏟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소된 이광철 비서관의 김학의 불법 출근과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이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를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광철 비서관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경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단 하나의 외압 정황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위 보고 받고 수사 지시했는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했는지 알 수 있도록 보고받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하고 있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해서 더 이상 추가 수사 못하도록 중지시킨 데도 관여되어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고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민감용 청장이 국회에서 허위 보고하도록 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교조 교사 사명 변호한 것, 민정비서관 신분으로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관여되어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된 사건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상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안의 뿌리가 매우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씀할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서울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 지도부 이진석 대표님과 그리고 서울시장을 그동안 굉장히 애써서 이끌어주셔서 이번 선거도 승리로 이끌어주신 박성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의 지도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친정이 든든해야 마음이 포근한 법인데 나날이 지지도는 올라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가입도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 당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관심과 호감도의 상승을 바탕으로 비록 시의회에서 많은 열세에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면서 정말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나날이 달라지는 우리 당에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당의 모습에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에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나날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한 분 한 분 덕분에 이렇게 힘바람 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제까지 사흘간의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 지켜보셨겠지만 사실 조직 개편에 이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에도 아직까지 많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우리 당에서도 힘을 최대한 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모 당의 친정집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요. 밑에 여러분이 주신 숙제가 이렇게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 뵙고 지역의 혈안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국민 혈세가 줄줄 새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번 추경구면은 총 33조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포함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공언하다가 정부와 절충한 것이 소득 하위 80% 가구 수준입니다. 80% 지급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만 밝히고 구체적인 대상은 정하지 못한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를 이전보다 더 쓰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환급한다는 것인데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시행도 되기 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소급 적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생색내기용 가짜 피해 지원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고 양극화에 대비하는 추경 편성의 기조에 맞게 어려운 분들이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위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은 주저함 없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것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초점을 둘 것입니다.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추경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필요하고 효과도 없는 곳에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지 않도록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심사하겠습니다.